뉴스 정면 승부 이동현이야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현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작가님 팬 되고 이 작가님의 모든 방송을 들으며 정치에 눈이 떠가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 김소리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꿋꿋하게 활동하셨던 작가님의 재능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헤아려 YTN 발전에 한몫할 인재를 영입하신 제작자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오늘의 로고송은 청년 김솔씨의 피아노 반주 버전 로고송이었습니다. 사연과 로고송 감사드립니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알려드립니다. 기무사령부는 2014년 5월경부터 10월경까지 약 6개월간 세월호 관련 TF를 운영하였고, 그 업무 분장은 유가족 지원, 밤새 구조 인양, 불순세 관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군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어제 잠깐 이슈를 짓긴 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해온 분이 있죠. MB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가 정권을 보위하는 대통령의 정무실장 노릇을 했다라고 주장했던 이철희 의원과 더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포장을 하는 게 따로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안정화가 돼가고 있는 것 같고, 빠르면 한 2, 3일 안에 정상화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시아나 관계자의 말입니다. 기내식 대란이 화제인데요. 게다가 협력업체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태까지 일어나면서 발발 배경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최강 병기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주 중에 혹시 의총이 있다든지 이럴 때 보고를 해서 내주 중에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혁신 비대위 준비위원장이 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국민공보로 비대위원장을 추천받기로 했는데요. 건전한 보수 세우기, 과연 해법은 있을까요? 보수 올드앤 뉴 시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수 새로운 코너가 3부에 시작됩니다. 공평과세와 조세제도의 합리화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장의 말입니다. 오늘 오후 4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올리는 등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부는 이달 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청사진이 나올까요? 팩트 진검 승부에서 그 청사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3일 화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시작합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국군 기무사령부. 기무사가 세월호 사건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이 발견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는 군사에 대한 정보 수집과 수사를 목적으로 창설된 국방부 직할 군수사정보기관인데요. 군사 보안 업무를 챙겨야 할 기무사가 왜 세월호 TF까지 꾸려 대응을 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도 뭐 여러 가지 시사를 평론하고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만 저도 상당히 놀란 뉴스거든요. 네.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뉴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기가 차고 예. 화가 나는데 예. 저로서도 상상을 못했던 일을 한 것 같아요. 기무사가 최근까지도 댓글 공작을 했다든지 예. 이런 나쁜 짓을 좀 했습니다만 설마 이런 일을 했을까 싶을 정도의 일이 이번에 다시 확인된 겁니다. 뭐라고 말하기가 좀 난감하네. 제가 국방위 하면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노태우 정권 때 기무사에서 네. 민간인 또 정치인들 사찰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뭐 20년이 지나서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건데. 네. 그렇다면 아직도 정권에서 자신들의 정권의 뭐 강화라든가 다른 목적을 이용하기 위해서 기무사를 활용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기무사라는
이 군 조직이 과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보안사 예하부대에 근무하던 윤석영 이병이라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민간인 사찰 카드를 폭로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대통령도 사과를 하고요. 국방장관도 경질이 됐고 그 이듬해 이름도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뭔가 대단하게 바뀔 것처럼 했는데 여전히 지금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게 확인된 거고요. 거슬러 올라가면 80년대에도 제가 그때 공개를 했습니다만 5.18 유가족들을 뭐 극렬, 온건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사찰하고 회유하고 공작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직도 지금 버젓이 자행이 됐다는 거고 유가족이 이번 세월호 사찰에도 보면 유가족들이 무분별한 요구를 한다는 국민 비난 여론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이것도 5.18 유가족들에 대해서 뭐 정계 진출하려고 한다 뭐 이런 영루모 퍼뜨린 게 있잖아요. 그때가 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짓을 또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무사는 정치 개입, 사찰에 DNA가 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대로 과거에는 대통령도 사과를 했어요. 이 문제 가지고. 그렇다면은 이 기무사가 꾸린 세월호 TF 이게 참모장이 TF장이었다는데 육군소장. 이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고 이렇게 TF 꾸리자 하고 민간인 사찰하고 이게 이 육군소장의 어떤 입김과 힘만으로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 위에는 누가의 지시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참모장이 소장이고요. 기무사령관이 중장 별 3개입니다. 기무사 조직의 특성상 참모장이 사령관의 지시 없이 일을 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고요. 당연히 기무사령관이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알고는 있었을 것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유추하면 지시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 정도 일을 벌이려면 60여 명이 투입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기무사령관 정도는 아니다. 그 윗선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청와대까지 가는 겁니까? 이 정도 지시를 할 수 있으려면 저는 청와대에서 지시했을 거라고 보고요. 세월호라는 게 조금만 기억을 되돌아 보시면 이 세월호 참사가 나고 나서 당시 여권 이 굉장히 박근혜 정부가 수세에 몰렸잖아요. 전전긍긍했거든요. 그런 점들 때문에 아마 기무사까지 동원이 됐을 것 같고 이 기무사가 심지어 유병헌 잡는 일까지 총력적으로 나섰거든요. 이거는 기무사 자체 판단이라기보다는 저는 정권 차원 청와대가 지시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군 본연의 임무를 완전히 벗어나서 정치적인 일을 하고 또 불법적으로 국민들을 사찰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원님 말씀처럼 청와대의 지시가 없었다면은 이게 과연 가능했던 일인가? 기무사령관 정도 되는 사람이 청와대에서 이런 지시가 오면 혹시 거부하거나 불법적 지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는 군 조직상 안 되는 건가요? 그럼 잘리죠. 기무사령관 중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홍 사령관이라고 박근혜 정부 때 있었습니다. 그분이 왜 군 인사를 당시 김관진 장관이 전횡을 한다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냈다가 이 사령관이 잘렸거든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 김관진 장관이 세월호 TF 지금 말씀하신 사찰한 이 세월호 TF가 활동한 두 달 만에 장관에서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영전합니다. 무관한 걸까요? 또 이 TF장을 맡았던 참모장도 이른바 MB정부 때 청와대 근무한 경험도 있고요. 청와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김관진 장관이 특별히 챙겨서 진급했다 이런 소문이 있는 분이거든요. TF장도 그랬고 또 그것을 운영했던 장관도 영전했고 그렇다면 이게 정권 차원에서 기획되고 실행된 거라고 보는 게 맞는 유추 아닐까요? 그런데 어쨌든 기무사는 민간인 사찰한 적 없다. 사찰한 것이 아니라 정부 기관 간에 공유된 정보 또는 첩보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런 입장이 나왔다 그래요?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얼마나 우리가 많이 잘못했는지를 스스로 밝혀야 되거든요. 이게 스스로 밝힌 게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 발뺌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잘못했는지를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이러이러한 저희가 장치를 만들어 놓겠습니다라고 해야 맞는데 여전히 우리가 별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대응하는 걸 보고 저는 더 실망스럽고요. 기무사의 혁신이
정말 미룰 수 없는 절차정명의 과제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네. 국방부의 브리핑을 통해서 보면 엄연한 실정법 위반을 기무사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뭐 이제 뭐 처벌을 하려면 일단 조사부터 돼야 될 텐데. 네. 뭐 어떻게 검찰이 조사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특검이나 국정조사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지금 단계에서는 국방부가 뭐 이걸 숨기려고 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국조나 특검으로 가는 건 좀 무리라고 보고요. 예. 국방부 검찰단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가 이제 우리 민간으로 치면 검찰 기능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TF에서 조사한 내용을 검찰단에 넘겨서 군인과 관련된 것들은 여기서 하고요. 이미 전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검찰단하고 서울중앙지검이 공조해서 수사할 계획이라고 국방부가 발표했으니 조금 지켜볼 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민간인 수사를 뭐 중앙지검에서 한다고 하고요. 네. 군 검찰이 기무사를 조사하겠다고 했을 때 네. 기무사가 수사에 응해줄 것인지 기무사가 비협조적으로 또 권력을 힘을 이용해서 나오면은 이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 또는 대통령이 예. 기무사에게 불법 지시를 해서 뭔가 숨긴 게 있을 때는 막으려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정부가 기무사에 불법 지시를 한 게 아니고 과거 정부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예. 또 지금 정부는 기무사에 불법 지시를 일체 한 게 없기 때문에 속된 말로 캥길 게 없거든요. 그러면 저는 기무사에게 엄정하게 수사받으라고 지시할 테고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하면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국방부 장관이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수사는 온전하고 제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예. 지금 박근혜 정권 또 이명박 정권 때 국정원이 또 여러 가지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네. 새로운 정부 들어와서 지금 국정원 개혁 작업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네. 기무사는 어떻게? 기무사도 개혁 작업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해야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 내부에서 개혁 관련 기구가 만들어져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그 MB 정부 때 청와대가 주도한 댓글 공작이라는 걸 한번 서류를 문건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쭉 이렇게 기무사 관련을 들여다보니 정권 차원의 이 댓글 공작을 처음 기획한 설계자가 기무사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렇다면 이 기무사는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 흔히 왜 그 정치권에서 개혁한다 그럴 때 재창당 수준의 뭐 개혁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기무사도 저는 필요하다면 이게 보안방첩부대로서의 기본 기능이 여전히 좀 필요하다고 한다면 재창설에 준하는 근본 개혁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의지를 갖고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기부가 문제가 있어서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뭐 탈바꿈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보안사가 문제가 커졌기 때문에 기무사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네. 그 늘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이름만 바꾸고 네. 조직만 살짝 개편하고 네. 이렇게 해서 근본적 그 치료 방안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게 미봉책이었다는 게 세상 확인이 됐으니까. 예. 지금 정부는 국정원도 근본적으로 좀 수술하고 있기 때문에 기무사령부도 차제에 분명히 개혁의 칼을 뽑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국방부가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장관부터 나서서 의지를 갖고 고강도 개혁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개혁이 상당한 속도를 낼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하다 보면 여론이 또 사그러들면 또 중간에 좀 그래도 기무사라는 게 순기능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적당히 하자라는 얘기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 절충이라 그럴까 미봉의 요구를 물리치고 근본적인 개혁을 뿌리채 해내려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의 전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국회에서도 또는 여론도 끝까지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 좀 감시 감독해야 된다 그럴까요? 그러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구 축소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구 축소부터 해서요. 예. 인적 청산과 기구 축소 또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구 축소하자고 그러면 기무사에서 당연 반발하지 않을까요? 반발하죠. 예. 자기 조직 뭐 줄어드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만. 예. 근데 지금은 최근에 이 정부 들어와서 기무사가 잘못한 것들이 과거 정부에서 잘못한 것들이 속속 드러나는 걸 보면 저는 기무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고요. 국방부나 국회가 제안하는 그런 개혁안에 대해서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여론의 요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럼 뭐 우리 일단 예스앱 정치자 의견 한번 제가 알려드리면 네. 정민호님께서 국가기관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데 왜 국민 세금을 유지시켜야 하나? 맞습니다.
그러면서 군 검찰은 압수수색 못하지요 이렇게 물어왔거든요. 그만큼 불신이 강한 것 같아요. 기무사에 대한. 댓글 공작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한번 했습니다. 예. 성역이었던 데를 한번 압수수색했고요. 차제 이런 거 관련해서도 추가로 할 거 있으면 저는 군 검찰이 할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 자체가 이런 개혁 의지가 분명하고 여론의 뒷받침도 있고 국회도 국방위를 중심으로 개혁하라는 요구가 드세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면 군 검찰이 압수수색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지금 뭐 기무사가 저항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저희 방송에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사람들을 수사해서 뭐 잡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법률로 처벌할 것이냐. 그 법률로 처벌할 것도 마땅치 않다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처벌하려고 하면요.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기무사는 대통령 영해에 정해진 바에 의하면 보안 방첩 기능을 하게 돼 있거든요. 민간에 사찰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은 잡는데 왜 군이 뛰어듭니까? 전혀 안 해야 될 일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 기무사가 지금까지 버텨왔다고 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되게 이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을 보좌하는 조직이다라는 거 가지고 버텨왔거든요. 그거는 대통령들이 기무사를 통해서 뭔가 보이지 않는 이득을 취했을 때나 가능한 논리인데 저는 지금 정부는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요. 기무사가 과거에 버텼던 그런 논리로는 이제는 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이번에는 해서 사람 몇 명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그렇죠. 어느 대통령이 오더라도 어느 사령관이 오더라도 기무사령관이 오더라도 나쁜 짓 못하는 조직으로 저는 발본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상규명 일벌백계.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철익 의원이었습니다. 전하는 말씀 잠깐 더 듣고요. 2부 최강병기로 돌아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최강병기 조대진 변호사,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평소와 달리 광고 안 듣고 바로 시작해서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네, 우리 제작진이 말하지도 않고 늘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죠. 네.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역시 가장 지금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이것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금 한 3일째예요. 3일째. 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일단은 기내식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원인 뭐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일단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업체를 변경을 했죠. 기존에 있었던 LSG라는 루프트한자 계열의 그 업체랑 뭐 단연간 계약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게이트고메 코리아 지금 중국 업체인 하이난 그룹이 갖고 있는 게이트고메 코리아로 업체를 변경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게이트고메 코리아에 그 이제 변경된 그 진행을 하다가 공장에서 불이 나서 이제 게이트고메 코리아가 이제 기내식을 공급할 수 없게 되자 요거를 대체하려고 소규모 업체하고 단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요 소규모 업체인 샤프 도앤코가 이제 공급을 제대로 못해서 이 사고가 이래 난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그 공급하는 업체는 2만 5천 명 그리고 3만 명분의 기내식을 만들 수 있는 공급 여유가 되는데 LSG. 네. 근데 이제 이 말씀하신 샤프도앤코 같은 경우에는 3천 명분 정도밖에 만들 수 없는 소규모 업체다라고 업계에 알려져 있고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우리가 알아봤는데 그 한 2만 5천 명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계약을 맺은 것이다. 라고 아시아나항공 측에서는 해명을 하고 있죠.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일단은 3,000명 대 2만 5천 명 하면 뭐 한 10대 1 정도, 10분의 1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매출액으로 따지면은 25분의 1 수준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종업원도 지금 샤프도앤콘 65명밖에 되지 않고.
이런 작은 회사에서 2만 5천 명 정도의 기내식을 마련한다. 네. 누가 봐도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조금 무리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제 그 샤프도앤코, 그러니까 석유림모 업체 측에서는 이번이 되게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본인들의 이제 역량은 부족하지만 이제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계약 내용도 혹시 이제 계약이 이제 기내식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을 경우에 되게 이제 하청업체가 책임지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불리한 구조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청업체가 받아들였던 이유도 그러니까 쉽게 진입을 못 하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이번에 좀 잘 계약을 좀 이행을 해서 우리도 향후에 좀 좋은 기회를 좀 엿볼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좀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힘들어도. 샤프도앤코도 혼자서 처리를 못하니까 하청업체를 뒀을 테고. 근데 지금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 그 기내식 공급업체 대표가 샤프도앤코의 하청업체 대표입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그 조대진 변호사가 이야기해 주는 거 맨 처음에 이제 LSG랑 계약했다가 그게 파기가 되고 게이트 고메 코리아 중국 하이난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LSG랑 왜 그러면은 계약을 깼느냐. 지금까지 뭐 한 10년 이상 해왔다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왜 계약을 깼냐. 지금 LSG가 주장하는 것은 아시아나항공이 투자를 해달라. 금호홀딩스에 투자해라. 네. 그렇게 갑질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2015년부터 그런 요구를 해왔다라는 게 그 주장인데, 예. 금호홀딩스, 그러니까 이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회사가 금호홀딩스인데, 이 금호홀딩스에 2천억 원 가량을 투자해달라는 요구를, 그러니까 4년 전부터 했다라는 것이고, 2016년에는 이제 금호홀딩스, 현재는 그 금호고석인데,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신주 인수권부 사채, BW라고 하죠. 이걸 1,600원어치를 20년 만기 무이자로 사줘라. 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또 요구를 했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갑자기 계약 거래를 이제 그 갱신을 하지 않고 그냥 끝냈다라고 이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이 어쨌든 그 이후에 그 LSG 대신에 이제 찾은 투자처가 바로 중국의 그 하이난 항공그룹인데 이 하이난 항공그룹하고 같이 그 아까 이름이 나왔던 게이트고메라는 그 기내식 사업 업체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 아시아나항공이 6대4 비율로 이제 공동 출자해서 만들었고 결국은 정리를 해보면 아시아나항공이 지분의 40%를 투자한 새로운 중국 회사와 합작으로 만든 그 기내식 공급 업체로부터 새롭게 기내식을 공급받으려고 했는데 불이 나는 바람에 결국은 규모가 작은 급하게 이제 섭외를 했고 그 업체는 도저히 그 정해진 시간만큼 물량을 공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하청업체가 또 하청업체를 찾아가지고 하청을 줬는데 그 계약 내용을 보면은 제때 공급을 하지 못하면 그 책임은 하청업체가 지도록 지금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청업체 중소기업 사장 입장에서는 결국은 제때 공급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온팡 그 책임을 다 뒤집었을 위기에 처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아시아나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죠. LSG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건 전형적인 갑질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아시아나는 그런 거 없다. 우리가 투자라고 했던 거 없다. 기내식 공급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투자라고 했던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공교롭게도 새롭게 체결한 게이트 고메 코리아는 또 그 박상구 회장 회사에 1,600원을 또 1,600억 원을 투자를 했거든요. 이 당시에 이제는 보면은 이제 그 당시로 좀 돌아가 보면 당시에 박상구 회장이 금호타이어로 되찾아오겠다는 되게 의지가 강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또 돈이 필요한 시기였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시아나 항공이 이런 거를 요구하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지금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필 박상구 회장은 그 기내식 대란이 일어난 첫날 중국으로 향한 아시아나항공 비행기를 타고 중국을 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본인은 이제 기내식 충분히 나오는 비행기를 타고 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정말 그러니까 어떤 CEO의 도덕적인 부분까지도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출장이 그 골프 대회 건이라 그러더라고. 7억 상금이 걸린. 그렇죠. 그래서 더 논란이 되지 않느냐. 이런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는 그런 이제 골프 대회 간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지인의 경조사를 참석하기 위한 거다라고 또 해명을 하지만 어쨌든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죠. 그래서 오늘 원래 돌아오는 날짜에서 이제 기자들이 박상구 회장의 얘기를 들으려고 우르르 몰려갔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돌아왔다는 얘기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또 박상구 회장 딸이 금호리조트 상무로 입사해서 낙하산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네.
일남일녀를 두고 있는데 박상구 회장이 그 둘째, 그러니까 딸 박세진 씨가 금호리조트 상무로 이제 1일날 입사를 했죠. 예, 이게 뭐 양대 항공사가 지금 그렇죠. 난리도 아닌 것 같은데. 가족들 심기에 바쁜 것 같은데요. 뭐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경영 수업을 받을 수는 있다고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능력도 없는 그냥 자식이란 이유만으로 꽂았다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데 또 이런 미묘한 시기에 또 딸을 이렇게 상무로 이렇게 진급시키는 것 자체가 조금 불편한 시각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그 항공 이용 승객들이 한 회사를 타기 시작하면 마일리지 때문에 그렇죠. 다른 회사를 옮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대한항공의 여러 가지 갑질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아시아나로 옮기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살짝 이제 옮겨 타려고 했는데 느낌적인 느낌으로 또 이렇게 안 좋은 느낌이 또 생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시아나로서는 업계 1위를 할 수 있는 저런 찬스를 또 놓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여러 가지 사건을 인해서. 알겠습니다. 뭐 아시아나 측은 어쨌든 승객들에게 뭐 쿠폰도 지급하고 상품권도 지급했다고 하지만 뭐 그걸로 승객들이 만족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뭐 승객들도 힘들고 뭐 승객들도 너무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거기 탄 승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승무원들 그리고 기장들도 뭐 굶고 비행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런 이거 직원들이나 거기 승무원들도 되게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서 또 항의는 승무원한테 할 그렇죠. 거니까. 화는 또 승무원들한테 내고 왜 이렇게 밥이 안 나오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기내식을 또 제공을 못하면 다른 걸 또 달라고 하시거든요. 뭐 음료수를 달라, 뭐 담요를 달라. 그러니까 이런 화풀이 대상까지 돼야 되니까 더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가수 김광석 씨가 타살당했다. 그리고 서유순 씨가 아마 범인일 것이다. 네. 이런 주장을 이상호 씨가 했었는데 일단 경찰은 그거는 거짓이다. 증거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린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대중의 관심이 되게 집중됐던 사안이고 어느 게 사실이느냐 이것 가지고 되게 국민들이 관심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어쨌든 경찰은 그 서해순 씨가 그 고소한 그 사건에 따라서 이상호 기자가 명예훼손을 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해오던 중에 그 기소 의견,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라는 취지로 지금 검찰에 올린 상태고요. 이제 검찰의 판단은 남아있지만 경찰이 보기에는 명확한 근거를 이상호 기자가 또 이제 수사 과정에서 제시를 못했다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로 믿을 만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걸로 봐서 이렇게 명예훼손에 고의가 있었던 걸로 판단을 해서 검찰에 지금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상호 기자를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텐데. 네, 이상호 기자는 이제 오늘 자신의 이제 SNS에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사건 당시가 아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검찰에 사법처리를 요청한 것은 실망스럽다. 경찰은 또 명예훼손 적용의 근거로 그러니까 서해순 씨가 사회문화 분야 비호감 순위 1위에 꼽힌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그 10만 명도 채 되지 않은 영화 김광석을 본 관객의 어떤 영향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서 씨 본인이 그 뉴스 등 이제 인터뷰에 출연을 해서 보인 태도와 발언 내용 때문에 대중들이 그 서해순 씨를 이제 비호감 인물로 꼽은 가능성이 큰데 모든 책임을 마치 자신이 이제 만들고 출연했던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으로 이제 떠넘기려고 하는 건 아니냐. 그래서 이제 당황스럽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지만 남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이제 서명을 하겠다라고 했고 아울러서 김광석 법 제정을 위해서 앞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고 반면에 이제 서해순 씨 측 박훈 변호사는 그동안 세간에 떠돌던 서해순 씨에 대한 인격 살해성 명예훼손에 대해 단죄를 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서해순 씨가 비호감 1순위다. 이건 뭐 어디 조사에서 그렇게 나온 겁니까? 그렇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죠. 본인이 그렇게 됐다라고 주장을 한 것 같은데 그래요? 저는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좀 예측을 해보자면 검찰은 경찰이 올린 기소 의견대로 기소를 할 건데 아마 법원 가서 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높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전체 라디오 진행자 비호감 1순위는 제가 아닐까. 동의하는 웃음입니까? 호감은 한 상위권일 테고 비호감은 아마 1위일 겁니다. 네. 압도적 1위? 네네. 고맙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약 오르면서 보게 하는 묘한 매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드루킹 특검이 드루킹 일당과 노회찬 의원 측의 5천만 원 거래 의혹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처음 나온 건 아닌 거고 이전에 이제 드루킹이 한참 그 큰 이슈가 됐을 때 이미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노회찬 그 의원 측
인사와 그 드루킹 쪽이 이제 돈을 주고받은 게 있다라는 의혹이 나왔었고, 당시에 어쨌든 노회찬 의원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 나는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제 딱 잘라서 이제 부인을 했었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이제 허익범 특검이 이제 관련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노회찬 의원과 이 드루킹 쪽이 뭔가 돈거래가 있었다라는 중요한 이제 뭐 자료를 찾았다 뭐 이런 또 보도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게 이제 부각이 된 거죠. 근데 그때 이거는 무혐의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끝났죠. 예. 이거를 다시 끄집어냈다고 하는 것은 그때 무혐의 일대 이 외에 다른 증거라든가 뭐 혹은 연관성이라든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게 없었는데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2016년 3월에 이런 의혹이 불거져가지고 당시 선관위가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추가적인 게 없는 채로 또다시 그때 그걸 다시 꺼내가지고 지금 뭔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했다면 이게 이제 특검이 굉장히 지금 수사 초기인데 벌써부터 이제 상당히 이제 스텝이 꼬이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제 2016년도에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새롭게 한 이유가 메신저상의 이 부분을 언급한 내용이 새로 나왔다. 이런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조사하는 것 같은데 아마도 예전에도 이제 다른 증거들을 이미 다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메신저에서 언급한 내용 갖고 성급하게 노회찬 의원을 관련된 또 의혹인 거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조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스텝이 엉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노회찬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오늘 마찬가지로 이제 의원총회를 하다가 기자들이 이제 하도 이제 입장을 물으니까 그 전에도 입장을 밝혔는데 똑같은 사안으로 다시 묻기에 전혀 없다고 사실 그대로 얘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예. 팟빵 앱으로 이거는 아이디가 읽어 만들 것 같네요. 어쨌든 묘한 매력 인정 이렇게 해주셨고요. 문자로 4367님 진행자 목소리도 이상하고 발음도 안 좋고 개그 기질로 깐죽거리고 깊이도 없어 보이는데 계속 가나요? 네, 계속 갑니다. 또 팟빵 앱으로 큰이파리 주용님 느릅나무 사무실 도둑 기자들은 왜 전하지 않는 겁니까? 이 느릅나무실 도둑 기자들도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거죠. 네.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오래 걸리나 봅니다. 같은 기자라고 편들어주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이 도둑 기자들은 예를 들면은 뭐 경찰이나 검찰에서 기소를 하면 어떤 처벌이 나올까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 허락을 받지 않고 침입을 했기 때문에 주거에 관련된 침입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기사에 관련된 부분을 또 몰래 가져갔기 때문에 절도에 관련된 것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경찰이 뭐 수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품고 있는 거는 특검이 진행되는데 그 반대쪽에 있는 사안을 같이 진행하면 이거를 조금 물타기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그 공세를 받을까 봐 약간 품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처음에는 기자 한 명으로 알려졌습니다만은 복수의 기자들이다. 네, 그렇죠. 한국일보 기자가 있습니까? 아니 이게? 안타깝게도 한국일보 기자는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겁니까? 왜냐면은 특정을 연구 못한 거잖아요, 네, 그죠? 네. 반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 첫째 반이 어제 있었다고 하는데 그 김지은 씨죠 피해자. 네. 방청객으로 참석했다고 그래요. 아주 이례적이죠. 맨 앞자리에. 그러니까 보통은 성범죄 피의자들은 증인신문 아니면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근데 맨 앞자리에서 메모를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특이한 사례고요. 아마 이제 가끔 저도 이제 재판을 해보면 그런 식의 피해자들이 있는 경우가 이제 정말로 가해자가 거짓말한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자. 그래서 내가 적어서 피해자의 내 변호사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겠다. 이런 취지로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김지은 씨는 그런 마인드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눈은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다고 하고요. 뭐 안전지사 같은 경우는 거의 안경을 벗고 그냥 뭐 그 눈을 감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김지은 씨도 계속 메모하고 재판부가 지시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메모에서 차후에 이제 재판부 의견을 아마 개진할 걸로 아마 추측이 됩니다. 다음 공판 때 김지은 씨가 증인으로 내정돼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방청객으로 왔다고 하는 것은 증인으로 왔을 때 어떤 분위기나 먼저 읽어보고 재판정 분위기나 아니면 1차 공판 때 안전지사 측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런 거 좀 보려고 그랬나요? 일단은 재판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재판부가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아마 그거를 보려고 왔을 가능성이 높고요. 뭐 사실상 변호인들은 보면 이 재판이 어떻게 흘러가겠다는 거 되게 느낌이 오거든요. 재판부를 만나보면. 아마 그 취지를 본인 느낌하고 본인의 변호사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보기 위해서 아마 왔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다음 재판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김지은 씨가 증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비공개로 일단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 핵심은 증거 싸움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죠. 뭐 안전지사야 정치적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만은 그건 뭐 도덕적 비난 문제인 거고 그렇죠. 법률적으로 잘못했다 잘했다 이거는 뭐 한 개인의 신체를 구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건 재판이 딱 간단합니다. 위력이냐. 그 행위에 관련된 안전지사가 김지은 씨한테 했던 게 위력이냐로 보는 건데 이거는 증거들은 있고 그거를 이제 재판부가 이걸 위력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전적으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극명하게 갈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지은 씨 측에서는 위력에 의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것이고 그렇죠. 안전지사 쪽에서는 합의하에 했다고 네네. 계속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게 단 2명이 있는 공간,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증거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만 일단 김지은 씨 측이 산부인과 기록을 제출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재판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하죠? 그죠. 이번 달 안에 공판을 이제 종결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지금 당장 그 며칠 뒤에 또 이제 7일 날인가 아마 이제 또 두 번째 재판이 있는데 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재판이니만큼 굳이 길게 끌어가지고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재판부가 그렇게 정하는 것 같고 뭐 또 이제 당사자들에게도 밖에서는 이제 이 언론 플레이는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또 주문을 한 것 같아요. 안전지사도 이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그래서 신속하게 재판은 좀 끝날 걸로 보입니다. 재판 결과를 예상하는 것은 너무 이릅니까? 예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법조인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법조인도 되게 조심스럽게.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 봤을 그러니까 때는 할 수 있잖아요. 예. 도덕적인 비난은 가능하지만 위력의 행사까지 됐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깊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양쪽에서 승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무조건 대법원까지 가죠. 3심까지. 네네. 네. 복잡하겠네요. 네. 제가 안전지사 정치적으로 끝났다고 얘기했는데 뭐 제기 가능성은 없는 거죠? 어떻게 정치부 기자로서 어떻게 보세요? 전 정치부 예. 기자고요. 왜냐하면은 안희정 지사가 지지를 얻었던 그 이유가 이제 어떤 젊고 참신하고 기존에 이제 어떤 뭔가 달고 다른 오래된 정치인들과 좀 다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했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타격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안희정이라는 정치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 중에 뭐 타격을 덜 입은 것도 있고 많이 입은 것도 있고 아예 안 입은 것도 있겠지만 이번에 결정적으로 타격을 많이 입은 곳이 안희정 지사가 그동안 굉장히 강점으로 꼽혔던 그 부분이기 때문에 회복이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회복은 쉽지 않겠다. 아이고. 정치적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최강병기 조대진 변호사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YTN 뉴스 FM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2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7시 정각에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전국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많은 피해가 입었을 텐데요. 오늘은 조금 소강 상태로 바뀌었으니까 나머지 비 피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